민사특별법인데요. 출제 비중이 고정돼 있죠. 딱 15%만 냅니다. 15%. 근데 지금 법이 5개이기 15%면 6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5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법에서 한 문제씩 내고 한 개의 법에서 2문제를 내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맨 마지막에 있는 법에서 2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집합건물법 한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동산 실명법에서 2문제에서 총 6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게 좀 어려운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도 하고 막 이것저것 잔뜩 하게 되면 굉장히 양이 많아지고요. 양이 많아진다 그래서 꼭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제목에서 좀 힌트를 알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려면 뭐 해야 돼요? 주택이어야 하는 거죠. 그죠? 교재 나와 있는 목적과 뭐죠? 적용법입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먹고 자고 사는 용도로 쓰는 건물을 말하는데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축물 관리대장 떠보면 거기에 용도가 나와요.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죠? 실질적으로. 건축물 대장 용도가 당구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서 먹고 자고 사는 용도로 쓰고 있다면 뭐가 적용되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임대차 계약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죠? 임대차 계약시예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시에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개조 등을 통해서 현재 주거용으로 쓰고 있더라도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다 주거용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쓰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임차인에 관한 문제인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어야 하고요. 법인이 임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먹고 자고 싸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개정된 사항이 있던 기억해 두시는데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첫째, 법인이 LH공사거나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있다. 이것도 이해하려고 좀 복잡하니까 그냥 외우자고요. 두 번째,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이게 이제 뭐 적용 범위고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보호합니다.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느냐? 존속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그것이 460페이지에 있는 존속기간이죠. 몇 년을 보장하죠? 2년을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2년보다 짧게 1년 계약하더라도 최소한 몇 년이요? 2년이 보장되고요.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더라도 최소한 몇 년이요? 2년이 보장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존속기간과 관련돼서 법정 갱신인데 우리가 민법상 임대차나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렇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2년이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2년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2년이 살해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요. 해지 통지하면 3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 갱신되면 또다시 몇 년인가요?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을 살해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나면요? 3개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뭘 인정하고 있냐면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1페이지 하단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대항력이 나와요.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어요.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뭐가 생기는 거죠?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 이제 주민등록이란 말이죠. 첫째, 주민등록이 뭐냐? 전입 신고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입 신고가 수리가 됐다면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안 됐더라도 뭐가 인정되냐면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전입 신고했어요. 근데 동사무소 직원이 바빠가지고 주민등록을 안 해놨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입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뭐가 정확하냐? 첫째, 전입 신고만 정확하면 됩니다. 전입 신고만 정확하게 됐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요.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고요. 또 전입 신고만 정확하게 됐다면 전출 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정확하다는 의미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의미가 다릅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집원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정확한 거고요. 다가구 주택은 집원만 정확하면 되고 동호수가 기재가 안 됐거나 동호수가 잘못됐더라도 뭐가요?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집원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동호수까지. 다가구 주택은 뭐만요? 집원만 정확하면 됩니다. 세 번째, 문패에 붙어 있는 집원하고 등기부에 나와 있는 집원 동호수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따라서 문패에 나와 있는 대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다세대,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이제 맨 밑에 반지하가 있죠. 근데 반지하가 보면은 앞에 꼭 뭐라고 써 있냐면 101호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등기부 등본서 보면 101호가 아니라 지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패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101호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칭으로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이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등기부에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해야 돼요? 지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문패에 나와 있는 대로 101호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의외로 굉장히 흔하고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흔하진 않은데 대장에 나와 있는 집원하고 등기부에 나와 있는 집원이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대장이 맞는 겁니다.
따라서 대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등기부안 대장의 내용이 불일치되는 경우에는요.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하지만 사실에 관한 사항은 대장을 우선시하거든요. 따라서 지번 같은 거는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맞는 거예요? 대장이 맞는 거예요. 따라서 혹시라도 대장과 등기부에 나와 있는 지분이 불일치되면 뭐로요? 대장으로 전입신고해야지만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런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464페이지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항력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적으로 판례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 한번 쭉 읽어보시되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호하고 있냐면 보증금을 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택 임차인에게 뭐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교재를 잠깐 보시면 467페이지에 다른 내용이 나오죠. 증감 청구권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2번 해가지고 증액 청구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몇 분의 몇이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뺏기 못해요. 조심할 것은 교재에 나와 있지만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에요.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뺏기 못하는 것은 언제라고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 제한이에요. 제 집이 분당이거든요. 근데 분당 옆에 그 판교가 있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판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이죠. 임차보증금이 최근 동안 300% 올랐대요. 최근 3년 동안. 300%.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3, 4년 전에 판교가 입주가 시작될 당시에 거기에 유령 도시였습니다. 판교가 위치도 좋고 그래가지고 막 프리미엄 엄청 비싸고 막 그래가지고 분양이 됐는데 실수요자가 분양받은 게 아니라 투기꾼들이 분양받은 게 많아가지고요. 집이 이사 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텅텅 비어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세를 내야 되니까 전세를, 임대를 되게 싸게 줬었어요. 3, 4년 전에. 근데 이제 지금 거기가 이제는 뭐예요? 막 굉장히 입지도 좋고요. 살기도 좋고 아주 좋아요. 분당보다 더 낫습니다. 위치가. 그 안에 시설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빈집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재계약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정상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몇 배 오르는 거예요? 3배, 300% 막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평균 300% 올렸대요. 평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못 빼기 못하는 것은 언제 그렇다고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만 제한인 거예요.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할 때는 300%를 올리든 500%를 올리든 1000%를 올리든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판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프로 올랐다고요? 평균 300% 올랐대요. 평균 300%면 많이 올린 데는 뭐죠? 500%도 올린 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능한 이유가 이런 거니까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최근에 개정 논의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월참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인데, 자, 이건 뭐냐 하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죠. 일단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은 1할 10%인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다가 대통령이 정한 배수에서 4배를 곱해서 나온 금액 중에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몇 프로죠? 10%? 아니죠. 1.5%죠, 그죠? 그럼 4배 곱하면 몇 프로예요? 6%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프로를 넘을 수 없는 거죠? 6%를 넘을 수 없는 거죠. 왜요? 둘 중에 작은 거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죠?
그래서 뭐 몇 프로다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일단 둘 중에 뭐죠?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초과할 수 없다는 개념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증금 회수죠. 뭘 인정합니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뭐까지 갖추면요? 확정 일자까지 갖추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어진 우열에 따라도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과하고요. 따라서 확정 일자를 하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된다는 거죠?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주민등록을 하면 이 길날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니까 요 이 길가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뭘 판단하게 돼요? 소멸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또 확정 일자를 갖추면 뭐가 인정이 돼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니까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죠? 배당 순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주민등록을 하면 이 길날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은 이 길과 누구하고 비교해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뭘 결정하게 돼요?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확정 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된다는 거죠?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 가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전세권 강의할 때 설명드렸던 사례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아파트 주택이 있는데 맨 앞에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두 번째 을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 이 사람은 이사 왔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했는데 확정 일자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래서 네 번째 을이 부랴부랴 확정 일자를 받았다. 요 사례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경매가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됩니다.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해요.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소멸됩니다. 두 번째, 주택 임차권과 같은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갑보다 뭐예요? 후순위니까 주택 임차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소멸됐으면 뭘 받아요?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뭐예요?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갑이 1순위고 을이 뭐예요? 2순위고 병이 뭐예요? 2순위고 을이 뭐죠? 3순위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쌓여지시는데? 다시 말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좀 인정하셔야 돼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실제로는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이고요. 확정 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얘는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니까 갑이 받고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예요? 을이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합격하시면 안 돼요. 합격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합격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해 안 되시면 집안 들어먹을 수 있는 사례니까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사례예요. 겁난데요. 그죠? 두 번째. 자, 아파트 주택이 있는데요.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어요. 이 사람은 인도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했고요. 확정 일자를 안 받았는데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갑이 뭘 받았냐면 확정 일자를 받았어요. 자, 경매가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을은 소멸되죠. 요 갑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요? 얘보다 먼저 뭘 갖췄어요? 대항 요건을 갖췄으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배당 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 없어요?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살다가 임차보증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돌려받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굳이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괜히 이거 받을 필요가 없는데 괜히 배당받겠다라고 임의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배당을 받을 수는 있긴 한데 배당 순위는 뭘 기준으로 해요?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순위가 누구예요? 을. 2순위가 누구예요? 갑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얘가 받고 남으면 나머지를 받기 때문에 요 갑이 보증금에 잔액이 존재할 수가 있죠. 그죠? 요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배당을 받으려면 무조건 소멸돼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다만 얘는 배당을 선택 안 했으면 뭐 하지 않았을 임차권이에요? 소멸되지 않았을 임차권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왜 인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가 또 경매에 들어갔어요. 2차 경매에 들어갔을 때 이 갑이 잔액을 가지고 또다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변제 못 받으면 이 사람 피해와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못 받은 거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받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삐뚤어져 있었어요. 이거 굳이 배당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냥 잘 살다가 계약 기간 끝나면 경락인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는 거니까 경락인한테 뭐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임차 보증금을 받으면 그만인데 이 또래 같은 인간이 뭐 하는 바람에요? 배당을 선택하는 바람에 일이 꼬였지만 여기서는 뭘 인정하잖아요?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배당을 못 받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두 가지 사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솔직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뭐 하게 돼요? 끝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판례들이 굉장히 복잡고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개별적인 판례들은 솔직히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되고요. 가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내용은 뭐죠? 요 두 가지니까 요 두 가지 사례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471페이지 오시면 소액임차보증금이 나와요. 소액임차보증금 위에 보시면 임차인의 강제경매와 임차주택의 명도 여부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데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주택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전세권자는 집을 먼저 비워줘야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은 뭐 하지 않아도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럼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은 언제 집을 비워주면 돼요? 실제로 보증금을 받을 때 집을 비워주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소액 임차 보증금이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박스로 정리해놨죠. 이 금액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외울 필요 없고요. 한 가지만 주의하자고요.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는 건 뭐냐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 게 뭐예요? 소액 임차 보증금이에요. 예외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를 잠깐 보시면 서울은 얼마 이하인 경우에요? 9,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얼마까지요? 3,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죠. 다시 말하면 보증금이 9,500만 원 초과되면 이런 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건 뭐가 아니에요?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예외인 거예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을이 소액 임차인이다 이런 말이 없다면 절대로 소액 임차 보증금을 뭐 하지 마셔야 돼요? 고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죠? 예외니까 얘가 뭐라고요? 소액 임차 보증금이다 라고 나와 있어야지만 그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고려하는 거예요. 그죠? 연습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연습입니다. 혹시나 할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을의 주택 임차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뭐죠? 보증금이 9천이에요. 9천이고 서울이어서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해요. 얼마죠? 9,500만 원 이하니까 그죠? 그러면 경매가 됐을 때 이 주택 임차권 소멸돼요? 안 돼? 소멸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얼마까지요? 3,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는 거에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따라서 얘는 얘보다 늦으니까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고 배당 순위도 어떻게 해요? 갑이 1순위고 병이 2순위고 을이 3순위라는 것도 뭐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얼마에 대해서요? 3,200만 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얘한테 뭘 인정할 뿐이에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줄 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얘가 소액 임차 거증이라서 배당 순위가 막 뒤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얘가 소멸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특별히 일정 금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뭐예요? 소액 임차 보증금 제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솔직히 더 중요한 건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예외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 보증금이란 말이 없으면 절대로 이것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두 가지. 교재는 안 써놨는데 소액 임차 보증금이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요. 갑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표는 매년 바뀌어요. 매년 개정되게 되는데 현재 제도를 가지고 소액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에 있는 가장 빠른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의 저당권이 2010년에 설정된 거라면 2010년도 제도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얘가 소액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트러블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보증금만 가지고 따집니다. 뭐는 고려하지 않아요? 월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보증금 9천에 월세가 1,000만 원. 그래도 뭐예요? 소액인 거예요. 뭐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니까요. 끝입니다. 판례 뭐 큰 의미 일단 없어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옵니다. 이건 또 중요한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타이틀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거주 이전에 자유보장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다시 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차인의 이사 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주택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갈 사람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이사 가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계속해서 뭐가 돼요? 유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사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올 수 있죠. 그 세입자는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차인의 이사 갈 수 있는 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모든 주택 임차인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갈 사람,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주택 임차인만 청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사 가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뭐가 돼요? 유지가 되고요. 세 번째,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신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 임차권의 승계 제도가 나오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남편도 와이프도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만은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는 상태라면 단독으로 승계받고요. 상속인이 있다면 이촌인의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를 받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 이제는 이 임차권 승계 제도는 주택 임대차만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에 이런 거 없고요. 전세권에도 이런 거 없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이런 거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임차권을 승계받는 것은 뭐에만요? 주택 임대차에만 존재하는 제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한 절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대표 예지가 나오죠? 뭘 넣어놨을까요? 요걸 넣어놨겠죠. 요 사례. 볼까요? 갑은 을을 채권자로 하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무효 아파트로. 갑과 을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갑이 뭐요? 주택 임차인이고 을이 뭐죠? 저당권입니다. 3년 기한으로 임차에 거주하여 있는 중에 누가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갑은 이사 오면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병의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설명한 아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사례죠? 똑같은 사례죠, 그죠? 왜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이거죠. 1번.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경락되면서 갑은 을과 병이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맞죠? 왜요? 갑병, 죄송합니다. 지울게요. 소액임차 보증금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을이 1순위, 병이 뭐요? 2순위, 갑이 뭐죠? 3순위니까 을과 병이 받은 게 남은 게 있으면 갑이 받는다. 맞죠? 2번, 을과 병 중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된 경우 갑의 임차권은 자녀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맞죠? 왜요? 최우선순위 요구한다는 것보다 늦으니까요. 3번, 병의 저당권 실행이 한 경우 경락대금에서 갑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죠? 얘보다 어떻게 해요? 늦으니까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돼야 되고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이 한 경우 경락대금에서 갑은 보증금에 관하여 병 다음에 후순위로 배당받는다. 병이 2순위고 갑은 뭐죠? 3순위입니다. 5번,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무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법률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전에 전세권 하면서 이때 갑이 어떻게 하면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고요? 을한테 돈을 갚아버리면 된다. 돈을 갚아버리면 저당권이 없으면 얘가 나왔죠?
얘보다 뭐죠? 먼저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갑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주택 임차 보증금을 누구한테 전액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전액 변제받으면 된다는 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다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는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는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 있죠. 그죠? 물론 작년에도 개정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올해도 뭐죠? 개정된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일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할 때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다른 부분을 집중하셔야 돼. 어차피 한 문제를 반드시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떠들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진 않아요. 그럼 뭐예요? 중복 출제잖아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다른 부분을 주의하시는데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하단에 2번 보증금의 한도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나오는 게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상가 건물을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을 정해놓고 그 금액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합니다. 서울은 기억해 두신 지 얼마죠? 4억이죠. 그래서 환산 보증금이 얼마를 넘으면요? 4억을 넘게 되면 그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으로 가게 됩니다. 4억이 굉장히 작아요. 환산 보증금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금 5천에 월세가 400 요래도 환산하면 얼마예요? 4억 5천이죠. 4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4억이잖아요.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뭐로 가게 돼요? 민법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요?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4억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 건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민법이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등 우측에 보시면 확정 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등 넘겨보시면 소액 임차 보증금이 보증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긴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요 소액 임차 보증금의 범위 480배 보시면 엽기적이에요. 이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환산 보증금. 근데 지금 서울 보시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얼마까지요? 2,200까지 최우선 면제 받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금 1,000에다가 월세가 60만 원만 돼도 환산하면 얼마예요? 7천이죠. 그죠? 6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어떻게 해요? 6천. 더하면 뭐죠? 7천이기 때문에 소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보장되는 거 없고요. 이 금액을 외우는 게 아니라 뭘 잊지 마시라고요?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은 뭐예요? 주택 임대차 법과 다르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존속기간입니다. 자,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대표적인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 없다면 이 부분을 집중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개정된 부분이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안 나온다면 결국은 어디서 내냐면 존속기간에서 낼 텐데 일단 최장기간은 상가는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1년이 보장이 돼요. 그 다음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3 보시면 임차인이 차임연체액의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는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개정된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민법상 임대차는 2기였죠. 주택에서는 안 했죠. 주택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도 뭐예요? 2기예요. 상가만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주택이나 민법상 임대차는 몇 기를 연체하면 해지당합니까? 2기를 연체하면 해지당하지만 상가는 몇 기를 연체하면 해지해요? 3기를 연체하면 해지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 출제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2번 계약에 갱신해가지고 상가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갱신 요구권이 있고요. 이러한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못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4번 보시면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어 민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개정된 사항이에요. 자, 아까 환산보증금이 얼마를 넘으면요? 4억을 넘으면 민법에 적용되죠. 그래서 뭐 대항력 이런 거 인정되지는 않아요. 다만 뭐라면요? 대항력도 인정됩니다. 좀 이따 해야 되겠네. 뭐는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뭐가 돼요?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무엇은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할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넘겨보시면 3번 맨 위죠.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상당한 보장을 제공한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5번 중요합니다.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려면 임차인이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돼요. 만약에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이거 뭐예요?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다가 동글뱅이 치셔야 돼요.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어떻게 나왔겠어요? 전부 또는 일부 하면 뭐예요? X. 그죠? 전부 또는 대부분을 뭐예요? 철거하거나 나와 있으니까 전부 또는 일부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밑줄 쳐놨는데 가본 보시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자 지금 다시 말하면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면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데 언제 고지해야 되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뭘 해야 돼요? 고지를 해야 돼.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지금 제가 중요한 거. 첫째, 3번.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중대한 과실입니다. 경과실로 하면 뭐가 돼요? X고. 7번. 전부 또는 대부분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 가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당시에 고지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라번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하단에 보시면 법정갱신 제도도 인정이 되는데 상가의 경우는 법정갱신되면 1년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해가지고 증액을 청구할 때는 100분의 9 9%를 초과하지 못하고요. 한 번에 1년 이내는 한 번 떠올리지 못한다는 기억이. 그 다음에 산출률의 제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권리금의 해수가 나오죠. 올해도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뭐죠? 개정된 부분이죠. 일단 의회 가지고 1번 권리금이 뭔지 하고 2번 권리금 계약이 뭔지가 나와 있고요. 주된 내용은 뭐냐면 양가로 1번에 대해서 중간에 권리금 회수의 방해를 뭐하고 있냐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해가지고
회수,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맨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서 1, 2, 3, 4는 요것은 거절이 가능한 경우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이 우측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만약에 임대인이 권리금의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그랗게 1번. 올해 여기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어떻게 청구하냐? 후원 보시면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뭐죠?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낮은, 이거 조심하세요. 뭐로 바꿔야 될까요? 높은으로 바꿔서 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랑띠 2번이 작년도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3년을 뭐죠? 다른 거로 바꿔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가 있고요. 3번 해가지고 국유재산에 경한 임대차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이제 올해는 그 아까 위에서 낮은 금액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 회수 방해가 가능한 경우는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옳은 걸 넣어놨는데 뭐죠? 틀린 걸 찾아보란 얘기죠. 1번 틀렸죠. 왜냐하면 환산보증금이 4억이 초과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뭐가요?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2번 주의할 점인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요 환산보증금이 초과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뭘 인정하냐면 대항력을 인정해 줘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상가가 아니라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월 13일 이후에 최초에 계약한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대항력을 인정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만약에 환산보증금이 4억이 초과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단 기간 1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차임 연책이 3기가 됐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일단 뭐가 적용이 돼야 돼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야 되죠. 따라서 만약에 4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3기가 아니라 뭐죠? 2기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제가 나올 만한 거 골라본 거예요. 그죠? 자, 첫째. 환산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가 아니라 뭐가요? 민법이 적용돼요. 따라서 4번 초과하는 경우에 1년이 보장된다는 지문은 뭐죠? X고 5번 3기를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3기를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5번도 뭐예요? X예요. 왜요? 4억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가 아니라 뭐예요? 민법이 적용되니까 몇 개예요? 2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만 예외적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번에서 뭘 인정해요? 대항력을 인정해 주게 되는데 모든 상가 건물이 아니라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계약한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죠? 맞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억을 초과하더라도 무엇은 인정됩니까? 계약 갱신 조건에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요. 집합 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